또 장기 침체에 빠지는 건 아닐지 네. 좀 걱정이 되거든요. 2023년에도 해결되지 않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2024년까지 그 과제가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이 상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너무 속상한 답변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환율 아닙니까? 맞아요.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환율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강달러 기조가 쉽게 꺾이진 않겠지만 강한 달러의 기조가 유지된 채 다소 약세화, 그러니까 강달러가 아니지 않아요. 당분간 계속 강달러일 거예요. 그러나 강달러 기조가 다소 약세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24년 1분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24년 2분기 정도가 되면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 시작하네? 이런 기대감이 이제 달러 안 갖고 있어야 되겠다. 달러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강달러 기조가 상당 부분 꺾여 들어가는 그런 지점이 24년 2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든 환율이든 네. 이 두 가지 거시경제 지표가 24년 2분기 정도가 네. 이 변곡점을 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변곡점을 그린다는 것은 자 콕 집어서 예언하듯이 24년 2분기예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24년 연내 2%에 가깝게 뭐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잘 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월별 물가 상승률로 보면 24년 4분기 정도면 2%에 부합하는 수준으로까지는 갈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가정이 되니까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24년 2분기에 그런 어떤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네. 당연히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가라든가 금리 스탠스 그게 어떻게 또 변화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서 이제 변곡점이 오는구나. 실제 여러분들이 물가 많이 잡히는구나.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퍼지는구나. 그런 지점. 그게 2분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네. 2분기를 지나고서도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고 지나기 전에 형성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시경제 여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계 경제 흐름은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도 일어났고 상당히 네. 변동성이 더 커질 걸로 예측이 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맞아요. 어떨까요? 세계 경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IMF 기준으로도 그렇고 23년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는데 24년 경제 성장률은 2.9%로. 2.9%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자, 많이 안 좋은 세계 건가요? 경제의 평년 성장률을 네. 대략 3.5에서 3.9%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게 마치 세계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3.5를 밑도는 구간이면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고 3.0보다도 안 되면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로 봤을 때는 23년부터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구간 요 정도로 볼 수 있고 24년 경제도 경기 침체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구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물가 상승률은 반대로 하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스탠스를 본다면 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제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그래도 23년 경제가 24년보다 더 안 좋다. 24년은 조금 낫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그 전제가 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특히 7월 이후에 중국의 비구이 위안 사태, 네. 헝다 사태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가 더 꼬꾸라지고 있게 만든 거고요. 그 이외에도 미국의 셧다운 우려
이런 것들도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진다거나 실물 경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셧다운이 실제 발생하면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당히 기대했었던 고물가의 안정화 이것도 더 안 잡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전망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요소들만 더 등장하는 거예요. 생겨났군요. 그래서 23년 중반 정도가 변곡점이 돼서 24년 경제는 다소 완만하게 괜찮아질 거야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꺾인 상황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조금 어려워야 물가가 잡힐 텐데 네. 미국 경기는 어떨까요? 경기 침체 올까요? 네. 미국 뭐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네. 미국 경기는 어떨까요?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 24년 경제는 경기 침체의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 경제는 탄탄해요. 노동시장도 탄탄하고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합니다. 강한 경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물가만 잡기 위해서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거예요. 고용시장도 이렇게 탄탄하고 3.8%라는 아주 훌륭한 고용 안정화에 가까운 완전 고용에 가까운 4%를 밑도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여전히 민간 고용 창출력은 좀 남아 있고 그런 것을 본다면 미국 경제는 아직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네.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역습이 24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 고금리에 따른 실물 경제적 영향이 시간적 격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오늘 금리 인상했어요. 내일 경기 침체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당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서히 오는 오늘 거군요. 금리 인상하면 내일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간적 격차를 두고 서서히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어쨌든 뭐 IMF도 월드뱅크도 비슷하게 전망했지만 미국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4년 경제는 좀 어렵다. 그러나 그 경기 침체가 매우 강한 막 이런 그 경착륙에 가까운 그런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요. 네. 마일드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뭐 연착륙에 가까운 네. 미국 경제만큼은 뭐 이게 경기 침체 맞아?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준의 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 정도에 가까운 경기의 네.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번에 뭐 최근에 비구이 위안 사태도 있었잖아요. 중국 부동산발 금융위기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뭐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접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네, 중국발 어떤 위험 역시 금융 부실, 부동산 부실 이게 실물 경제 부실로도 연결이 돼요. 이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코로나19를 3번 겪었어요. 1차 셧다운, 2차 셧다운,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렇게 3차 셧다운까지. 그러니까 3번이나 그 코로나19에 따른 그 정말 대봉쇄를 경험했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2년에도 셧다운을 또 경험하고 그러니까 23년이 됐는데 리오프닝을 기대하는데 실물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믿음이 없어요. 가게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신규 투자 안 하고 뭐해요? 저축해요. 네. 계속 저축을 늘려요. 그게 불확실하니까 차라리 저축하자. 소비 안 하고 기업들은 신규 투자 안 해요. 고용도 줄이고. 그러니까 고용이 줄고 네 맞아요. 청년 실업률이 극도로 치솟고 역사상 정점을 찍고 어찌 그렇게 높으면 발표를 안 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국면인데 다만 중국 경제가 아직 탄탄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23년 5.1%, 24년은 4.2% 이렇게 IMF는 전망합니다. 근데 이 성장률이면 아직도 높은 거다. 중국 경제 4%그 GDP 규모가 큰 나라가 4.2%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한국은 뭐 1%대인데 무슨 중국 경제 보고 경기 침체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저마다의 국가마다 잠재 성장률이 있어요. 그 나라의 중립금리가 있어요. 네. 그 나라의 적정 물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성장할 걸 기대하고 많이 투자했는데 생산 공장이 남아 돌아요. 가동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착륙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착륙하면 좋은데 지금 이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꼬꾸라지는 것은 자 꼬꾸라지는 중국 경제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 모습은
상당히 경착륙에 가깝다. 중국 경제는 중국 경제로서 경착륙에 가까운 경제의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셧다운 여러 번 겪고 네. 또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도미노 부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네. 이게 마치 상처가 생겼고 그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23년에 만났던 그 과제들을 다 해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뒤로 미뤄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24년에도 언제든지 이런 부실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년 경제도 녹록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중국의 경제가 어려우면은 우리 경제도 조금 동조화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한국 장기 침체에 빠지는 건 아닐지 네. 좀 걱정이 되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장기 침체 우리도 진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너무 속상한 답변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처의 흔적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한번 큰 질병이 왔다 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뛸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연로하다거나 이미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어떤 질병이 왔을 때 다시 그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 상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어찌 보면 20년부터 인구 구조 변화가 시작됐고 그 밖에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고 그 밖에 뭐 탈세계화라든가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 마당에 2023년 스태그플레이션이 2022년에도 해결되지 않은 2023년에도 해결되지 않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2024년까지 그 과제가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로 넘어가는 장기 침체로 고착화되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장기 침체는 책에는 그래프로 제시를 했는데 잠재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체급 자체가 네.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밖에 또 주목할 만한 나라 있을까요? 경제 상황적으로? 네, 글로벌리 지금 제가 좀 경제 규모가 꼬꾸라지는 듯한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맞습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러피언 국가들 영국을 포함한 유로존 영국 또 유로존 국가 이들 국가들이 24년에 힘을 못 내요. 다 어렵네요. 예. 근데 3.0에서 2.9%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들 국가가 크게 성장률이 주춤해지면서 나타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에요. 근데 이들을 제외한 이게 주요국이잖아요. 네. 주요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은 나름 괜찮습니다. 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표현하기를 알타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알타시아는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스 이런 나라들이 크게 부상하는 거예요.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기지로서 부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고물가를 안 겪었어요.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안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역습이 없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온전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관광 산업이 지배적인 산업이니까 국가니까 이게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아직 안 돌아왔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 해외 출국자 수를 비교해봐도 또 글로벌 투어리스트 숫자를 헤아려봐도 그 값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이 100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네. 코로나19 때 0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8, 90 정도밖에 안 왔어요. 다 안 왔네요. 그 100 수준으로 가죠. 네. 이때의 그 수혜를 누가 보는 거예요? 관광 국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되면서 이들 국가가 주목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2024년 경제는 2023년에 이어서 자원 전쟁이 일어나요. 자원 전쟁. 예를 들어서 배터리다. 그럼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나 리튬과 같은 소재,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히토리와 같은 소재, 이 소재를 누가 확보하고 있느냐. 특히 중국을 대체한 다른 어떤 신흥국들이 이 소재를 확보하고 있느냐. 광물 강국이냐. 이게 핵심인데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알타시아 이들 국가에 상당히 많은 미래 산업의 소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 국가가 투자 관점에서도 많이 주목되고 있고 네. FDI 해외 직접 투자도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린다면 이런 알타시아 지역에 추종하는 ETF 투자 같은 거 어떨까라는 의견은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팁까지 얹어 주셨습니다. 알타시아 국가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지금 최장 기간 지나고 있거든요. 네. 2022년부터 교수님은 외환 위기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생각에 변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의 가능성을 좀 점쳐본다면 가능성은 높아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졌고 강달러 기조가 더 오랫동안 지속됐고 또 강달러에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많이 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의 수준이나 또 우리나라의 대외 채무를 봐야 돼요. 대외 채무와 채권이 있어요. 네. 빌려준 돈과 빌려받을 돈이 있는 거. 빌려준 돈이 있고 빌려온 돈이 있어요. 근데 대외 채무보다 대외 채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대외 채무만 보더라도 대외 채무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외환 위기 올 거라는 그 징후를 관찰하기는 사실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네. 종전보다 한 1, 2년 전보다 외환 위기 가능성은 더 고조된 건 사실이지만 외환 위기가 두려워서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네. 그런 필요까지는 저는 없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 또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장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고물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더 유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가능하다면 여건이 된다면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만드는 네. 그 장벽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도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 침체로 건너갈까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내일을 고민하기보다는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 정책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왜 하필 긴축적으로 재정을 편성하는 건 제가 공감해요. 네. 그래야 물가도 잡는 거고 세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세출만 늘려서 재정 건전성을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데 예산을 어디다 쓸까의 문제 있죠. 12대 지출 항목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분야에 쓸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R&D 예산과 교육 부문의 예산만 줄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현재로서는. 근데 예산안이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으니 저는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R&D 예산 정말 미래를 위해서 더 우리가 먹고 살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 산업 네. 그런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적 지출, R&D 지출만큼은 더 적극적으로 늘리고 다른 분야에서 지출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라 예산 잘 짜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은 저 같은 네. 개개인들은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네. 어려운 여건인 것 같은데 이 속에서 네, 일단 미국 셧다운 우려가 하나 남아 있긴 한데요. 셧다운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셧다운이 실제 실현돼도 국채 금리가
단기간 안에 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셧다운이 만약에 없이 끝난다면, 불안감조차 없이 끝난다면 지금 국채금리가 최고점을 이미 16년 만에 고점을 찍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16년 만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회다. 그렇죠. 그만큼씩 국채금리가 치솟았으니까 네. 국채 가격이 현저히 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셧다운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 더 올라갈 수 있고, 이 시나리오를 그리셔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를 그리셔서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채권을 투자할지 여부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집중될 때, 그때 주식시장에 돈의 유입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식 보유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수도권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살 만큼 집값이 강한 상승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급하게 사실 필요까지는 없으시다. 이렇게 하면 뭐 채권, 주식, 부동산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런 전략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생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수님께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조언의 말씀을 좀 네. 부지런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이거 제가 2023년도 경제전망서 내실 때도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건데 네. 이건 교수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질문드려야죠. 주시죠. 예. 네. 미리 생각해 오지 않으셨고 오늘 1시간 동안 네. 대담한 소감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네. 최휘가 생각하는 김광석은 저는 김광석은 아주 깐깐한 사감 선생님이다. 깐깐한 사감 선생님이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교수님께서 이 구독자분들 옆에 딱 붙어서 네. 아주 정말 깐깐하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네. 쉴 새 없이 예. 채찍질을 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네. 기민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사감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깐깐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네. 제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예. 드십니까? 앞으로도 2050년까지 사감 선생님으로서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수님이 안 계셨더라면은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저도 그렇고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더 보람을 느끼고 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이 정도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더 노력해달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를 10글자 이내로 표현을 네. 해 주신다면요? 책의 시작과 마무리를 제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히 프롤로그를 쓸 때는 책을 다 써놓고 마지막에 마음가짐을 하면서 씁니다. 근데 책의 바디부터 끝까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써요. 차가운 머리로 쓰는 거죠. 근데 프롤로그는 굉장히 뜨거운 가슴으로 씁니다. 그래서 항상 프롤로그 쓸 때는 펑펑 울어요. 어머. 정말 제가 네. 쓰면서 울어요. 그걸 다시 읽으면 그 기억이 또 떠올라서 또 눈물이 나요. 지금도 또 그런 생각이 나는데 23년 경제보다 네. 24년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24년 경제는 실물 경제적인 위협과 또 자산 시장에서의 기회가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글자 이내로 말씀을 드린다면 책의 마무리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플립 턴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플립 턴은 어떤 의미예요? 수영에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게 배영을 하는데 이 특정 거리를 특정 시간 안에 1분 안에 돌아오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었는데 1분 안에 도래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배경은 그 선수가 다른 턴을 한 거야. 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발로 찍고 반대의 경로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24년 경제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한다면 여러분만의 플립턴을 충분히 구사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깨기 어려운 신기록을 여러분 내실 수 있다. 어려운 환경 맞습니다만 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의 성과를 내실 수 있다. 그 말씀 강조하기 위해서 네. 마지막 메시지는 10글자 이내로 플립턴을 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F와 T를 오가며 책을 쓰시는 네. 김강석 교수님에게 네. 경제란 뭘까요? 네. 경제는 나의 모든 것. 오. 제가 그만큼 경제를 참 좋아하고요. 지금 제가 심심하면 라이브를 열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싶을 때 라이브를 열어요. 네. 일부러 주제를 잡아서 네. 그냥 농담 따먹기 하면 안 되니까 메시지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자체가 즐거워요. 즐거워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이 즐거워해 주시고. 맞아요. 그래서 경제는 나의 모든 것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됩니다. 2050년까지 경제 전망서 쓰시려면은 즐겁지 않으면 사실 못할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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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네. 경제 전망이란 뭘까요? 교수님에게 있어서? 경제 전망이란 여러분의 모든 것. 오. 왜냐하면 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2050년까지 경제 전망서를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드래곤볼 모으듯이. 예, 읽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프롤로그를 꼭 읽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꼭 읽어주시면 그 책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것이 경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경제 전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오, 왠지 오늘은- 감동적입니다. 예,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나에게 책인싸란? 행복 이렇게 오. 할게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너무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저보다 나은 진행자가 있으셔서 제 자리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감찬이십니다. 우리 최희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따뜻하게 또 평안한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서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제가 참 오늘 책인싸의 출연 소감이 참 행복하다. 저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책인싸의 초대 손님이 될 수 있는 것도 또 행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책인싸에 출연하는 게스트 분들께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더 진행에 더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저도 너무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다행이고 네. 또 감사함을 전하고요. 정말 지금 한 30분 지났나요? 네, 그 시간 1시간 동안 지났습니다. 1시간이나 지났어요. 와, 정말 푹 빠져서 교수님 말씀 들었거든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값진 한 편의 강연을 들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감사했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